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인 계도와 적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국에서 활동하는 거대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됐는데요. 이들은 아파트에서 합숙 생활까지 해가면서 무려 16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공안에 검거된 34살 임모 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상담원으로 사기를 벌이다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에는 상담원만 136명입니다. 모두 한국인으로 숙소도 주고 관광도 시켜준다는 말에 중국으로 넘어가 전화 금융 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검찰과 은행을 사칭하는 오래된 수법이었지만 미리 사둔 개인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접근했습니다. 혹시 캐시에서 이용하고 계신 금액이 어떻게 되시죠? 300만 원 정도 있어요. 300만 원의 금리는 최고금리 27.9% 이용 중인 거 맞으시고요? 예. 중국 5개 도시 아파트에서 합숙하면서 관리자와 팀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가명 쓰기, SNS 금지, 휴대전화 반납 등 행동 강령을 만들고 단합대회도 열었습니다. 실적 우수자에게는 명품 가방 및 명품 지갑을 선물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회유했습니다. 수익의 최대 12%를 성공 보수로 챙겼는데 지난 2년 반 동안 이들 계좌에서 오간 돈만 160억 원이 넘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일당 148명을 붙잡아 이 중 41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16명은 인터폴 수배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어눌한 말투로 꼬드기던 중국인 중심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도 점점 낮아져서 예전엔 어르신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20, 30대들이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류재민 기자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류 기자. 네. 젊은이들이 이렇게 계속 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이 더 치밀해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한 통화 대본 한번 보실까요? 햇살론 이용 중이냐고 물어본 뒤 더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며 각종 정보를 알아낸다고 상세히 나와 있죠.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혹할 수밖에 없는 제안입니다. 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도 많아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 개인정보가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유출됐는지가 상당히 불안하더군요. 이런 보이스피싱 조직은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요? 네, 이들이 갖고 있던 개인정보 목록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는 기본입니다. 대출 현황, 회사, 군 면제 여부, 심지어 사람 성격이 어떻다는 것까지 나와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한 명당 10,000원에 이 정보를 샀고 무려 만여 명의 자료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전화, 류 기자의 개인정보를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대로 예방하려면, 대처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우선 보이스피싱의 특징은 2-3시간씩 전화를 못 끊게 한다는 겁니다. 또 문자 메시지로 검찰청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대부분 가짜입니다. 02-1588 등 그 국내 번호도 중국에서 거는 경우가 많고요. 20대 한국인들이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말씨가 부드럽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더 진화된 보이스피싱이니만큼 더 치밀하게 예방해야겠습니다. 류재민 기자였습니다. 네, 영화 암수살인 관람한 분들 많으시죠? 아마 보시면 이런 사건이 진짜로 존재할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실 텐데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암수 살인 사건을 직접 수사한 형사를 만나봤습니다. 임선우 기자입니다. 40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한 영화 암수살인. 암수살인이란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사건이 인지되지 않은 범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실종 상태인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거나 또 실제 살인 사건으로 인한 시신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1차적으로 사고사나 자살로 처리됐을 때 암수살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단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암수살인은 존재합니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암수살인 사건을 직접 수사한 형사를 만나봤습니다. 2007년 부산에서 주점 여주인을 살해해 붙잡힌 범인이 자신이 저지른 또 다른 살인 사건에 대해 진술했고 이 사실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 편지가 온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 5건의 살인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건이 인지되긴 했지만 용의자 파악이 어려운 경우나 수사기관이 장기 미제 사건 등으로 표현하는 범죄도 암수살인에 해당합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차에 탑승하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잠재력 큰 이 수소 연료를 선박 등에 접목시켜서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계획일지 박준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를 시승하면서 수소 연료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5분 충전으로 600km 이상을 달리는 데다 오염물질 배출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잠재력이 큰 수소 연료를 선박에도 활용하자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진전은 없습니다. 수소 연료로 운영되는 선박은 국내에 단 한 척도 없는 상황. 수소기체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영하 253도의 극저온 압축 기술이 필요하고 수소 충전 시설 등 항만 인프라도 갖춰야 합니다. 영하 253도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온도입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없었고, 부산시는 수소 연료를 신성장 동력으로 판단해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남구 우암부두에 수소선박 연구개발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420억 원을 투입해 수소선박 기술을 연구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부에서 국비 50억 원이 상정된 상태이고 금년 말 확정이 되게 되면은 우리 시에서도 지방비를 내년도에 매칭으로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센터 설립을 계기로 수소 연료 기술과 조선해양 기술을 접목해 항만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올해 안으로 부산과 싱가포르를 오가는 김해공항의 직항 노선 개설이 추진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오늘 오전 싱가포르와 베트남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과 올해 안으로 직항 노선을 개설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선이 개설되면 동남아 금융 중심지인 싱가포르와 부산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관광산업과 전시 컨벤션 산업 발전이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카지노 개설 없이 북항이 가진 크루즈 터미널 등 여러 가지 장점을 활용할 리조트 개발을 센토사 섬 개발사와 센즈그룹에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대표이사 구속과 경영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 공동어시장에 대해 경영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수협 중앙회 직원 5명을 파견해 공동어시장 비상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차기 사장 선임 구조와 비용 구조 합리화 등 다양한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동어시장은 최근 채용 승진 비리 혐의로 이주학 대표이사가 구속된 뒤 임준택 대형 선망수협 조합장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LCT 측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현직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입니다. 부산시는 공기업 대표 인사검증회를 통해 불거진 LCT 흔적 지우기가 필요하다는 오거돈 시장 방침에 따라 LCT 측의 선물을 받은 고위 공무원 4명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무직과 개방직을 보강하는 인사혁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은 최근 공무원 노조와 마찰을 빚으며 사퇴 의사를 밝힌 박태수 부산시 정책특보의 사표를 반려하고 복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1년 중에 보행자 교통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은 11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11월에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는 평균 11.7명으로 연중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노인이 8.7명으로 74%나 차지했고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주로 발생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정책 포커스 부산 스마트시티로 남북협력의 기회 선점 보고서를 내고 부산과 북한의 스마트시티 협력 추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동하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해 먼저 부산과 협력이 가능한 북한 도시를 선정해야 한다며 평양과 개성, 원산이 교류 도시로 유망하다고 밝혔습니다.